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사람의 유전. 자, 일단은 뭐 멘델이 완두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잖니? 멘델이 완두를 갖고 연구한 이유는 사람을 갖고 연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멘델이 완두를 가지고 연구한 이유에 반대되는 이유가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다. 응?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 여러 세대를 관찰해야 되는데 사람은 한 세대가 너무 길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 100년이야. 이걸 내가 직접 여러 세대를 관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더라. 그러니까 한 세대가 굉장히 길어. 그 다음에 완두콩처럼 막 이것저것 내가 교배해볼 수도 없어. 자유로운 교배도 불가능하지. 자유로운 교배도 불가능해.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이제 완두콩 같은 경우 하나를 심어. 그럼 수십 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손수를 얻다 보니까 어떤 형질에 대해서 통계를 내기가 비교적 용이하거든. 근데 사람은 자손수가 적어. 자식이 한 쌍둥이로 2명 태어났는데 얘한테는 나타나고 얘한테는 안 나타나니까 무조건 이 형질과 이 형질이 1대1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없거든. 그래서 자손수가 굉장히 적은 관계로 또 통계를 내기도 어려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사람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거든. 물론 이제 개 중에는 대립형질이 뚜렷한 형질들도 있지만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형질들이 되게 많아. 게다가 그 형질들이 또 뚜렷하지 않은 형질들이 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보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형질도 있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환경에 따라 형질이 달라져. 이런 형질들이 많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물론 이제 우리는 뒤에 가서 배울 때 이제 비교적 대립 형질이 뚜렷한 거 하고 뚜렷하지 않은 거 이제 나눠서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게 많고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형질이 많더라.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굉장히 어렵다. 어렵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겠지. 자,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길어서 직접 관찰할 수 없으니까 가계도라는 걸 만들어. 그래서 이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어떤 형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물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돌연변이가 나타나는지 등등등을 연구를 하게 된다. 실제로 너희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다 이거 가계도 분석 문제들이지. 거의 사람의 유전에서는 거의 80% 이상인 거야. 80%. 실제로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애들 다 이거야. 여기에 이제 돌연변이까지 막 섞어서 내거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세대를 직접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러 세대를 가계도라는 걸 만들어서 그 어떤 특정 형질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자손수가 적어서 통계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고? 한 집단을 조사하는 거야. 예를 들어 다 같은 사람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 아니면 같은 학년에 있는 학생들, 혹은 더 넓게는 같은 학교에 있는 그 전체 학생들, 이런 식으로 집단 조사를 하는 거야. 통계를 내기 위해서 집단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형질이 있고 그렇지 않은 형질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쌍둥이 연구를 해요. 쌍둥이. 자, 쌍둥이 얘기가 나와서 쌍둥이 두 종류가 있지. 뭐가 있어? 일란성하고 이란성이 있어. 자, 일란성 쌍둥이는 그럼 뭐야? 난자 하나와 정자 한 마리가 수정을 했어. 그래서 수정란이 됐어. 그럼 이 수정란이 나날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막 세포 분열을 할 거 아니야? 나날을 한 번 했어. 이세포기가 된 거야. 근데 이때 얘네 두 개가 분리돼 버린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또 각각 발생 과정을 거쳐서 한 명의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지. 그럼 이 두 명의 아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반으로 쪼개진 거거든. 그러니까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성별이 무조건 같아야 되고, 혈액형이 그러면 혈액형도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심지어 외모도 거의 흡사하지. 그지? 흡사해.
반면에 이제 일란성 쌍둥이는 뭐냐? 일란성은 엄마 몸 안에서 우연하게, 원래 정상적인 여성들은 한 달에 한 개씩 난자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배란을 하는데 우연하게 2개의 난자가 배란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우연하게 2마리의 정자가 각각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수정란이 몇 개가 된 거야? 애초에 수정란이 2개가 된 거야. 근데 니네 같은 엄마 몸에서 배란된 난자라 하더라도 니네 감수 분열을 배워서 알겠지만 유전자 구성이 조금 달라요. 정자도 마찬가지야. 같은 생식세포 분열에 의해서 생긴 정자라도 뭐 교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일어나면서 유전자 구성이 조금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수정란 2개 당연히 유전자 구성이 조금씩은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각각 발생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럼 이 아이들은 어차피 서로 다른 난자, 수정란으로부터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인 형제 자매야. 근데 얘네가 태어나는 시기만 거의 동시에 태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얘네는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혈액형도 다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니네 가족 간에도 예를 들어서 뭐 누나가 태어나고 내가 남동생으로 태어났어. 그치? 물론 둘 다 부모님을 닮지만 조금 외모의 차이가 있잖아. 같은 남자 형제끼리도 조금씩 다르잖아. 그치? 예를 들어 선생님 동생은 선생님보다 훨씬 퉁퉁하거든. 맨날 내가 보면 살빼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굉장히 날씬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태어나는 시기만 똑같은 몇 뿐이다. 여담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 요즘에 이제 아기를 못 낳는 부부들이 많으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시험관 아기 같은 걸 하잖아. 그러면 쌍둥이가 태어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대. 인공적으로 배란을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키는 거거든. 이 일란성 쌍둥이가 되게 많아. 일란성 쌍둥이가. 근데 이제 일란성 쌍둥이인데 보면 쌍둥이를 이렇게 뵌 경우에 대부분 엄마들이 자연분만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쌍둥이들도 동시에 태어났지만 형 동생이 있잖아. 몇 분 차이고 이렇게. 그러면 제왕절개로 태어나면 먼저 끄집어내는 아이가 뭐 형이나 오빠나 누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자연분만으로 태어나면 이 먼저 의사가 끄집어낸 아기가 자연분만으로 태어나면 나중에 태어나는 거지. 근데 제왕절개를 하는 바람에 형 아우가 바뀌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막 실제로 막 쌍둥이들끼리 지들끼리 막 형 동생을 막 불러라 그러면 웃기고 있는 막 그런 애들도 있어. 몇 분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치? 어쨌든 일반적인 형제 자매가 그냥 동시에 태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쌍둥이 형을 통해서 뭘 아느냐? 예를 들자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럼 얘네한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형질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지만 얘는 태어나자마자 집안 환경에 의해서 시골에서 자란 거야. 얘는 도시에서 자랐어. 근데 몇 년 있다 만난 거지. 몇 년 있다 만나면 얘네가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형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피부색. 시골에서 자란 아이는 피부가 시커매. 근데 도시에서 자란 아이는 좀 덜 시커매. 피부색 다르게 나타날 거야. 그러면 이 쌍둥이들한테 나타나는 형질을 가지고 일치율이라고 하거든. 이 두 쌍둥이에게서 그 형질들이 얼마나 똑같이 나타나느냐. 그 일치율이라고 하는데 일치율이 1에 가까우면은 뭐야? 환경에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는 얘기야. 그냥 유전적인 요인에서 딱 결정돼 있다 이거지. 근데 일치율이 0에 가까우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뭐 피부 색깔 같은 게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형질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형질이 유전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이거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지.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뭐해? 유전자 분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의 유전을 연구를 하게 된다. 그지?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사람의 유전은 방금 얘기했듯이 대리명들이 뚜렷한 것,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것과 다인자 유전이라는 게 있어. 단일인자 유전. 단일인자는 뭐? 인자가 유전자라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앞서 배운 멘델 법칙이 다 뭐였니? 그게 완두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완두콩의 색깔이든 완두콩의 모양이든지 간에 걔네들 각각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쌍이지? 이것도 똑같아. 단일이라는 게 한 쌍이야.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는 거. 그게 단일인자 유전이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배울 이 단일인자 유전은
방금 얘기했던 맨델의 법칙이 잘 적용이 됩니다. 맨델의 법칙이 잘 적용이 돼요. 특히 뭐 우열의 원리라든지 분리의 법칙, 그죠? 또 경우에 따른 독립의 법칙도 잘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단일인자 유전은 환경의 영향을 또 안 받아. 환경의 영향을 안 받아.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혐알기를 많이 예를 드는데 난 혐알기가 안 돼요. 봐봐. 응, 안 돼. 안 되거든? 근데 이거 뭐 내가 산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 안 되던 혐알기가 갑자기 떡하니 되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환경의 영향 안 받는다. 그럼 이제 또 두 가지인 거야. 사람의 염색체는 두 종류 아니야. 남자와 여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가 있고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다르게 갖고 있는 성염색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한 쌍의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있냐 이거야. 단일인자 유전인데 그 형질을 나타내게 한 쌍의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냐 아니면 성염색체 위에 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지. 만약에 상염색체 위에 있는 어떤 한 쌍의 유전자 때문에 형질이 나타나면 상염색체는 남자 여자가 똑같이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남녀 구별 없이 그냥 뭐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성별에 따른 그 비율 차이가 없어. 이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들은 어떤 성별에 따른 그 비율 차이 이런 게 없어. 그냥 남녀 구별 없이 그냥 똑같이 나타나는. 뭐 남자한테는 뭐 한 60% 나타나고 여자한테 30% 이게 아니라 그냥 뭐 남자한테도 나타나면 여자한테도 나타나면 남자한테서 우성과 열성이 3대1로 나타났으면 여자한테도 3대1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비율 차이가 없어. 반면에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 지금 이거는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갖고 있는 성염색체 종류가 좀 다르잖아. 여자는 X염색체가 두 개야. 남자는 X 하나에 Y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이따 요거만 얘기할게. 만약에 Y염색체는 남자만 있어. 그럼 Y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은 누구한테만 나타나? 남자한테만 나타나.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타나는 비율이 완전 다른 거잖아. 남자는 100%인데 여자는 0%가 되는 걸 거 아니야. 자, 요걸 뭐라고 하지? 특히 Y염색체 위에 있는 거는 남자한테만 나타나잖아. 한정된 성에서만 나타나는 거잖아. 한성 유전 뭐 이렇게. 자, 한성 유전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그치? 너무 쉬워서 안 나와. 왜? 남자한테만 나타나잖아. 너희가 시험 문제 혹은 숙제로 내준 것을 풀 때 성염색체 위에 있다고 전부 X염색체 위에. 전부. 단 한 번도 이거 나온 거. 물론 나올 수도 있어. 학교 선생님 맹이니까. 그죠? 나올 수는 있다가 이거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어. 이거 반면에 X염색체는 일단 남자한테도 있어. 여자한테도 있거든? 근데 남자한테도 나타나고 여자한테도 나타나는데 다만 그게 비율만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성유전 이렇게 반성유전.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 반성유전이 되는 거야. 이거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그럼 일단 요거 상염색체 위에 있는 그럼 이제 어떤 형질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비교적 대립 형질이 뚜렷한 것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일인자 유전은 그게 여기 있든 비교적 대립 형질이 뚜렷한 것만 얘기해요. 대립 형질이 뚜렷해. 그럼 이 무성과 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애들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대표적으로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질들. 자, 우성과 열성은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 방금 선생님이 얘기 혐알기. 선생님이 혀가 깨끗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뭐 알다시피 커피도 많이 마시고 해서 근데 혐알기가 안 돼. 그지? 근데 혐알기가 되는 게 우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혐알기 해봐 그러면 안 한다. 근데 몰래 저렇게 해. 그지? 애들한테 그러면 혐알기 하자고 애들 다 따라하죠. 근데 선생님이 관찰한 학생들의 대부분 혐알기가 됐어. 근데 혐알기가 안 되는 게 열성이야. 그 다음에 귓불 있어. 귓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귀 보면 지금 선생님 귀를 봐. 내가 마음에 타요. 근데 여기 귓불이잖아. 귓불이 있다 없다 우리 표현하지. 선생님 지금 귓불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타고 내려가지 않니? 이런 거 부착형이라고 해. 귓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부착형이 또 뭐야? 열성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귀가 이렇게 귓불이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이제 귓불이 있네?
부처님기냐 하는 뭐 그런 표현 쓰잖아. 이게 분리형이라고, 분리형.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보면 귀가 이런 식으로 끝에가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단 말이야. 이게 분리형이야 지금. 그죠? 보면 이 영민이가 지금 분리형인 거야. 이 분리형이 우성인 거야. 그 다음에 눈꺼풀 뭐야? 눈꺼풀. 여기 왜 눈이 뭐야? 특히 여학생들이 그런 학생들 많더라. 한 중3 끝나고 고1 올라갈 때쯤에 시간이 기니까 애들이 갑자기 학원 한 2주를 쉬어. 안 나와. 그리고 갑자기 출연했어. 근데 막 모자 푹 눌렀으면 이러고 왔더라. 어디 갔다 하냐. 이 붓기가 아직 안 빠져서 이게 쌍수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이 쌍꺼풀도, 자, 눈꺼풀. 쌍꺼풀이 사실은 우선이야, 쌍꺼풀. 그치? 우선 전 쌍꺼풀 없어요. 그치? 요즘 시대는 없는 게 또 매력인 것 같아. 워낙 쌍수들을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이 아는 지인 중에 대학 다닐 때, 태권도 선수였어. 심지어 태권도 국가대표였어. 대회 나가서 막 국제대회 금메달을 땄어. 근데 학교에 도는 소문이 뭐였냐면 쌍꺼풀 수술을 한 거야. 실패를 했대. 그래서 재수술을 했어. 또 실패한 거야. 그래서 내가 듣기로만 쌍꺼풀 수술 3번인가 4번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대학교 태권도 선수들이니까 합숙 같은 거 많이 할 거 아니야. 선생님 후배가 같이 이제 합숙한 적이 있었대. 태권도 학과. 눈두부잖아. 이게 니네 쌍꺼풀 수술하는 게 눈에 지방층 이렇게 빼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는 눈이 이렇게 눈을 감아도 덜 감기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눈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되게 무섭다고. 그죠? 어쨌든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물론 이제 속쌍꺼풀이 있을 수도 있겠다만 외꺼풀이라고 하죠. 외꺼풀. 이게 열선. 근데 뭐 지난번에 맨날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좀 많이 보이는 게 우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지? 대표적인 예로 손가락 10개는 열성이야. 사실 손가락이 12개인 다지 찌는 사람은 우성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왜 다 손가락이 10개인 사람밖에 없다고? 열성끼리 결혼하면 열성은 무조건 유전자의 뭐라고? 순종이니까. 열성끼리 결혼하면 열성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아무튼 요런, 그 다음에 이제 미맹이라는 게 미맹. 또 맛을 못 느끼는 거지? 이거 미맹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PTC 용액이라는 걸 떨어뜨렸을 때 쓴맛을 느끼는 정상이야. 정상이 우성이야. 그런데 만약에 아무 맛을 못 느껴. 그러면 그 미맹이 열성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거기 아마 선생님이 대표적인 그 우열 관계 좀 쭉 써놨을 텐데, 그지? 뭐 머리카락도 예를 들어서 곱슬머리가 있고 직모가 있잖아. 지금 거기 뭐라고 돼 있니? 곱슬머리하고 직모가 곱슬머리가 우성이라고 돼 있지.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곱슬머리 되게 많아. 선생님 저는 직모인데요? 다 뻥이야. 반곱슬인 거지, 그지? 선생님 어렸을 때는 되게 거의 파마한 수준이었었어. 나중에 막 억지로 이제 잡아 피고 이제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지니까 쫙쫙 펴지는 건데, 아무튼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이제 대리형질들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 건 당부라기보다는 우성은 좋고 열성은 나쁘다 이거 아니지? 나 혐알기도 안 되고요, 귓불도 무착형이고요, 눈꺼풀도 외꺼풀이야, 그지? 이게 좋고 나쁜 걸로 따지면 병신 3종 세트가 나고, 그지?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우리 알다시피 좀 많이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라고 생각하고 좀 적게 나타나는 게 열성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런데 이때 얘네들은 이제 맨델의 법칙이 잘 적용이 된다고 그랬잖아. 특히 이제 뭐 우열의 원리, 당연히 우성 열성 아니니까.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유전자와 이거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면 독립의 법칙도 적용이 되는데, 그럼 이때 얘네들, 이 형질들에 대한 유전자형은 우리 맨델에서처럼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유전자 할 때 우성 유전자 대문자, 얘는 소문자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혐알기의 유전자를 뭐 라지 T라고 하면 혐알기가 되는 사람은 라지 T로 나타내거나 뭐 라지 T 스몰 T로 나타내고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럼 혐알기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스몰 T 이렇게.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이따 얘기할 성염색체 위에 있는 형질들은 유전자랑 조금 다르게, 물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이제 공부가 좀 되면, 숙달되면 뭐 본인들이 구별할 수 있게 쓰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염색체 위에 있는 형질에 대해서 이제 유전자형을 똑같이 맨델처럼 맨델 법칙에서 좀 이렇게 나타내고, 만약에 성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뭐 XX다 그러면 여기 위에 위첨자로 이런 식으로 써준단 말이야. 그지?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을 좀 나타내는 것도 좀 다르다. 그래서 자, 여기 적어놓은 이 대표적인 형질들이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있어. 상염색체 위에 있는 것 중에 이게 혈액형이 있어, 혈액형. 특히 이제 혈액형 중에서 뭐 RH식도 나오고 ABO식 두 가지가 나오는데 ABO식도 그렇고 RH식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ABO식 혈액형의 경우에 잘 들어봐.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3개예요. 그럼 애들이 나중에 가면 뭐랑 헷갈리냐면 선생님 단일인자 유전이면 유전자가 무조건 한 쌍, 2개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혈액형은 유전자가 몇 개라고? 3개지? 그럼 이거 단일인자 유전이 아니네요 라고 생각한다. 근데 뭐냐면 혈액형을 유전자 종류는 3개지만 실제로 혈액형을 결정하는 거는 이 중에 2개. 이 중에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혈액형 유전도 단일인자 유전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대림 유전이라고 해요. 복대림 유전. 다시 뒤에 가면 다인자 유전하고 헷갈리면 안 돼.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거고 단일인자 유전은 한 쌍의 유전자가 뭐 그게 되든 안 되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ABO식은 유전자가 3개니까 다인자 유전이겠네요 하고 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지. 그런데 유전자의 종류는 3개지만 실제로 유전자가 결정되는 건 이 중에 2개. 그래서 얘를 복대림 유전이라고. 그러나 어쨌든 복대림 유전도 어디에 속한다? 단일인자 유전에 속한다. 그래서 자 그때 중간 유전으로 잠깐 얘기했다만 이 유전자들 사이 우열관계는 얘하고 얘는 우열관계 비슷해. 얘는 O에 대해서 완전 우성인 거야. 그래서 A형인 사람 A면 A형인 거야. A 오면 A. 그러니까 봐봐. 유전자가 결국 한 쌍에 의해서 혈액형이 A형이든 K형이든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에 속한다. 그러나 얘는 유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복대림 유전이라도 부른다. 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 이제 그거 얘기한 거는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 자. 이건 이제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형질. 그죠? 물론 아까 2가지라고 그랬어? X염색체가 있고 Y염색체가 있어서 만약에 Y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나면 남자한테밖에 안 나타난다. 근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한성유전이라고 그랬지. 그죠? 한성유전이 얘만 좀 얘기하자면 귓속털 과다층이라는 게 있어요. 귓속에 있는 털이 이렇게 길게 자라나는 게 있거든. 그럼 무조건 남자한테 나타나는 Y형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열대 물고기 중에 거피라는 물고기가 있대. 수컷이 있는데 얘가 번식기만 되면 색깔이 변해요. 그죠? 그것도 이제 Y형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성유전은 뭐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면 되고 문제는 얘라 그랬지? 자, 그래서 이제 X형색체 위에 있는. 참고로 이것도 애들 많이 정한다. 자, X형색체가 있고 Y형색체가 있어. 만약에 X형색체 유전자가 하나 있어. Y형색체 유전자 하나가 있어. 이거 서로 대립 유전자야 아니야? 아닌 겁니다. 알겠지? X하고 Y는 서로 대립 유전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X형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결정이 된다. 이건 이제 아까 반성유전이라고 한다 했잖아. 반성유전. 반성유전.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이것도 예를 대표적인 게 생명이 있어, 생명. 생명하고 이제 혈병 이렇게 나오는 혈병.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선생님 얘기하겠지. 니네 초파리하고 관련된 문제 나오면 다 여기 위에 있어. 초파리의 뭐 몸 색깔, 날개 모양 결정하는 문제는 다 X형색체 위에 있어. 초파리 유전도 여기 그냥 놓을게요. 초파리 유전. 요건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좀 연습을 할 거고, 자, 요거만 선생님 얘기하고, 잠깐 쉴 테니까 자, 봐봐. 그럼 이 얘네들, 자, 물론 이제 이것도 우열관계는 있어. 자, 정상인 사람이 생명인 사람에 대해서 무성이야. 그 다음에 혈우병도 정상인 사람이 혈우병에 대해서 무성이거든. 참고 혈우병은 피가 나면 안 멈추는 거야, 혈우병이. 그치? 혈우병으로 유명한 집안이 있지. 영국 빅토리아 여왕 가문이 이 혈우병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래. 이제 딱 쳐보면 아마 나올 거야. 그지? 요즘에 아주 그냥
알려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식인 좀 이런 사람이 알려주잖아요. 그럼 처음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유전자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정상 유전자를 A라고 하고 싶어. 그럼 생명 유전자는 스몰 a라고 쓰면 되는 거거든. 다만 이 유전자가 어디 위에? X 위에 있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여자는 X형 색체가 두 개란 말이야. 그럼 X형 색체 둘 다 정상 유전자를 가져. 그럼 당연히 이 사람 뭐가 죠? 정상이겠지. 참고 여자는 이때 이 둘이 대립 유전자인 거야. 서로. 알겠죠? 이 대립 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뭐 정상이냐 생명이냐 결정되는 거야. 근데 일단 정상. 그 다음에 여자는 X가 두 개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받은 X형 색체에는 정상 유전자가 있는데 엄마한테 받은 X형 색체에는 생명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나 이때도 우열 관계에 의해서 표현형은 뭐가 되는 거야? 초정상. 네? 다만 유전자랑 쓸 때 이렇게 쓴다고. 그 다음에 여성인데 만약에 둘 다 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생명이 열성이니까 열성은 무조건 순종일 때만 표현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생명인 거지. 자, 남자는 어떻게 되겠냐? 남자는 자, 남자는 X 하나 Y 하나니까 얘들아 X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거 하나에 결정되는 거야. 만약에 이 X형 색체에 정상 유전자 갖고 있으면 이 사람 정상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X형 색체에 생명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다. Y에 뭐가 있든 상관없는 거야. X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생명인 거야. 아, 그 다음에 이 여성의 경우에 봐봐. 표현형은 정상으로 나타나는데 생명 유전자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지. 이런 사람을 또 참고로 보인자라고 보인자.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뭐 이게 뒤에 가면 생명이 안 나와요. 실제 니네가 푸는 문제들은 다 그냥 유전병이라고 해서 나와. 유전병. 그럼 똑같아. 표현형은 정상인데 예를 들어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보인자라고 한다. 보인자. 그럼 여기서 봐봐. 왜 반성 유전자? 자, 남자한테도 나타나. 여자한테도 나타나. 그런데 뭐가 달라? 비율이 달라. 그냥 여기 써져 있는 것만 갖고도 얘는 여자는 생명일 확률이 얼마인 거야? 3분의 1이잖아. 그냥 여기 써져 있는 것만 놓고 보자면 남자는 얼마야? 그러니까 반송 유전은 남자한테도 나타나고 여자한테도 나타나지만 뭐가 다르게 나타난다?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뭐야? 반송 유전. 혈우병도 동일해. 자, 내가 만약에 혈우병을 이게 열성이니까 이거 똑같이 그냥 스몰 a라고 하면 이 사람 청상인 거야. 이 사람 성상인 거야. 그럼 이러면 혈우병이겠지? 근데 혈우병은 생명과 달리 치사 유전자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이 혈우병 유전자 두 개를 갖고 있잖아? 그럼 엄마 뱃속에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이 태어났어. 그럼 그 여성은 혈우병이 아니야. 당연히 혈우병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여성에게서는 혈우병이 거의 없겠지. 근데 반면에 남자는 어차피 X가 하나니까 혈우병 유전자를 두 개 가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정상 아니면 혈우병 2분의 1로 나타나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차이만 있다. 똑같다. 그래서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반성. 근데 이제 뭐 아까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 성염색체 위에 있는 게 우리 예를 가지고 살펴봤잖아.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가계도 분석하는 거 얘기를 할 텐데 미리 선생님 얘기를 하자면 이 가계도 분석을 할 때 생명이 안 나와. 그냥 유전병이라고 나와. 그래서 니네가 좀 이따가 우리 연습할 건데 이 뭐 생명에 대한 가계도가 됐던 생명이라고 나면 사실 땡큐인 거야. 왜? 내가 우열관계 알고 있지. 그 다음에 그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지. 근데 너희가 문제 풀 때는 그냥 유전병이라고 나오거든. 그리고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를 분석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돼.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정상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우열관계를 먼저 찾아야 되고요. 가계도 분석할 때.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찾을 때 얘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어떤 유전병이 열성으로 나왔어. 그럼 만약에 그 유전병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다면 생명하고 똑같은 경향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얘기 한번 해볼 거라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